네, 그러면 지금은 바로 강의 시간이에요. 강연 시간인데요. 하늘, 땅, 해, 달, 하나, 둘, 뜻 글자 한글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 책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내용 소개를 드리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두 개의 자리가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책과 학교를 소개하는 게 같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평소에 좀 뭐 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애초에 뭐 이 책 자체가 한글 교육하는 책이고 또 이 한글 교육이 그야말로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처음부터 국민연금의 제자원리에 입각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자라날 첫 학교가 양평자유학교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고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겠지만 처음에는 너무나 작은 씨앗에서 시작을 해서 그게 자라고 또 씨를 뿌리고 퍼져나가고 하는 과정의 그 어떤 첫 발자국이 이 책과 양평자유학교가 될 거다라는 의미를 이 관계자들이 다 같이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 대해서 되새기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내용을 궁금해 하실 테고 또 아직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하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책 내용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감회에 대해서는 뒤풀이 자리에서. 이 책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국민정음 해례본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지도안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지도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문자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들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만약에 이제 교육청이라든가 또 제도권 공교육에서 이런 교육에 대해서 좀 의혹이 있었다면 그렇게 차라리 제도적인 공적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충남교육청을 비롯해서 몇 군데 교육청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도안으로 만들어서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제도권이 이런 교육을 받아들이기에 여러 가지로 준비가 미비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룰 수 없는 일이라서 단행본으로 내고 저희 양평자유학교에서부터 우선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서 이렇게 터뜨려 나가는 운동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부는 국민정음 해례본이고 2부는 지도안인데 책을 사서 딱 펼쳐보시는 분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2부는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어도 저절로 읽힙니다. 그래서 2부가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음소 하나하나에다가 아이들이 어떤 동화적인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음소 한 개 한 개에다가 이야기를 만들어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음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겠는가를 노래나 몸동작이나 그리기라든가 이런 예술 활동들을 통해서 음소 한 개 한 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은 게 2부의 주된 내용입니다. 음소라고 하는 것은 자음 하나, 모음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기역 하나, 미음 하나, 뒤끝 하나, 이런 거. 자음 하나하나, 모음 하나하나를 다 음소라고 합니다. 근데 음소에다가 이야기를 붙이고 노래와 시를 붙이고 몸동작을 붙이고 어떤 활동을 이렇게 같이 엮어가지고 제시를 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고 의아해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교육하는 데 있어서 발로프 교육뿐 아니라 모든 교육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적기 교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적당한 때, 알맞은 때, 적절한 방식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다들 이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입시 경쟁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줄 세우기 평가 방식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우리 교육에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가 뭐냐라고 한다면 가장 우선순위에 꼽혀야 될 게 조기 교육입니다. 조기 교육입니다. 그래서 외국어가 아직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의식 상태에 있는 아이들한테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든가 문자가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정서라든가 인식에 해가 될 수 있는 나이대 아이들한테 빨리빨리 교육을 시킨다든가 어쩌다 보니 우리가 지난 근대 100년 동안을 식민지도 겪고 전쟁도 겪고 하면서 뭔가 빨리빨리 선점하고 선취하고 남들보다 빨리 한 발이라도 앞서서 강력한 생존의식을 가지고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을 늘 입에 붙이고 살아왔던 거 이거는 비단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 전체가 이런 분위기 속에 한 1세기가량 근대사를 통과해 왔다고 보는데 어쩌다 보니 이게 아이들 교육에도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뭐든지 빨리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게 마치 상식처럼 되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적절한 때 알맞은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어울리지 않는 나이에 조기 영재 교육, 조기 영어 교육, 조기 뭐 독서 영재, 과학 영재 하는 이런 문화들이 조성이 된 거. 꼭 영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학교에서의 진도조차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한글도 배우지 않은 아이들이 3월달부터 바로 문자 텍스트를 가지고 진도를 나가야 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조기 교육이 원래 뭐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이야 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자 제철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철에 해야 될 일을 못하면 농사 망치는 것처럼 사람 농사도 각자 그 나이대에 맞고 발달 단계에 맞는 그때그때 해줘야 될 것들을 순서를 뒤바꾸게 되면 전체적인 교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발도르프 교육하는 사람들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조기 교육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문자 교육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합니다. 8살 때부터 하는데 대개 지금 교육 선진국들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학년 과정들을 한 만 10살 정도 우리 학년으로 보자면 3학년 정도 그러니까 북유럽에서 3학년 정도에 가르치는 문장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 심지어는 유치원에서부터 미리 떼고 들어가는 식으로 영재 교육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과정들이 너무 지금 빠른 거죠. 너무 빠른데 이건 천천히 이제 고쳐 나가야 될 것이겠지만 이렇게 빨리 나간다고 했을 때 더더욱 신경 써야 되는 게 초등학교 1학년이면 8살, 9살 뭐 이때부터 시작하는 건데 7살, 8살, 9살 이때 사회적인 교육이 시작될 때 이 아이들한테 가장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되는 게 이때는 인간의 감성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는 감성적인 능력이 감성적인 어떤 내적인 능력이 집중적으로 저절로 자라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거를 집어넣는 것은 그야말로 상태를 교란시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뭘 전달하더라도 감성적인 형태, 감성적인 어떤 그 능력 자체를 자극하고 키워주는 방식으로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때 아이들의 교육은 굉장히 하다못해 지식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예체능의 형태를 띄워서 전달하는 것을 굉장히 신경 써줘야 되는 나이대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발도르프 교육이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나이 때 아이들한테는 실제로 이제 장르적인 의미에서도 예술적인 방법론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 2부에 음수 한 개 한 개에 접근할 때 적용되어 있는 방법론은 그동안 발도르프에서도 많이 사실 오랫동안 고민하고 축적되어 왔던 예술적인 교육 방법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쭉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화도 집어넣고 노래도 집어넣고 몸놀이도 집어넣고 하는 이 형태를 띠게 된 거죠.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가르친다고 했을 때 가르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가르치는 내용이 이제 내용이 바탕이 돼야 이 방법도 이제 빛이 나고 의미가 있는 거일 텐데 우리가 한글 문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 언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국영수, 물화생지 이런 식으로 과목을 분류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어 교육은 어떤 한 과목이 아니다. 언어 교육은 과목이 아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목 나눠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수금이한가로 환산해서 기능적으로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언어는 그야말로 인간의 의식의 바탕이고 영혼의 집이고, 언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언어를 어떻게 익히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 일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어떤 특정 과목하고 비교할 수 있는 과목으로 보면 안 되고, 인간의 내면 자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언어교육 과정은 내면의 의식 형성 과정 그 자체다라고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언어교육인데, 어쩌다 보니 우리가 그 많은 과목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허약하고 허투루 하고 있는 것이 또한 언어교육이기도 합니다. 그 허투루 하고 있는 지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국어는 날이 갈수록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고,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금방금방 느끼는 건데,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좀 더 고도한 학습 논리를 익혀야 되는데, 고도의 학습 논리를 익히려면 개념에 밝아야 되는데, 조금만 난이도가 올라가면 우리 개념들은 전부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말 중에서 한문을 빼면 토시 빼고 말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교육 전체 과정에서 한문을 가르치고 배우지 않죠. 한글 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발도르프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금년 1월 1일부터 7일까지 6박 7일간 독일 교수분들과 함께 유아교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독일에서 인지학 강의를 하러 오신 교수분께서 앞에서 강의를 하고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통역을 하는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강의자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통역도 고독스러워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어떤 지점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발도르프기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이, 번역어들이 조금 혼란스럽게 퍼져 있습니다.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독일 교수는 중국에 가서도 강의를 하고 일본에 가서도 강의를 하고, 아시아의 상국에, 한중일 상국에 다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한국에 떠나든 지가 벌써 7년째라고 하는데, 본인은 이제 동양의 아시아 쪽에 와서 강의를 한 10년 됐다고 하시는데, 똑같은 강의를 가서 하더라도 중국에서도 이런 혼란이 안 생기고 일본에서도 안 생기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올 때마다 동일한 용어 혼란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특유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무슨 심오한 문제가 아니고요. 심오한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 다 같이 한자 문화권에 있었는데,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 대한 일종의 전통 문화가 맥이 끊겨버린 거죠. 안 가르치고 안 배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제 이름이 박규현이지만 제 이름의 의미를 알려면 한자를 알아야 됩니다. 박규현에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박씨는 무당이라는 뜻이 있고요. 나무 목자에 전복자 쓰죠. 나무 아래 전복자 쓰는 거는 옛날을 놓치자면 제사장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규자에는 해시계 만들 때 이렇게 짝대기 써오는 거, 요걸 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문을 관측하는 도구를 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의미가 확장이 돼서 진리의 표준 이런 걸 규라고 하는데, 그리고 현자는 뭐 깊은 현자, 이게 원래는 깊은 물을 뜻하는 거고, 그게 불화자를 붙여서 사람이 지혜가 깊은 걸, 그러다 보니까 제 이름 참 거창하네요. 무당도 있고 지혜가 깊다는 것도 있고 진리의 표준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거창한 뜻이 제 이름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한문을 모르면 제 이름 뜻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 자기 이름 한문으로 쓸 줄 모르는 거 아시죠? 네 이름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자기 이름 뜻이 뭔지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자기 이름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게 됐습니다. 차라리 인디언들이 낫죠. 주먹쥐고 일어서 이런 거. 달빛 아래 무슨. 근데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자기 정체성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인류 문명사에 늘 그래 왔던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21세기에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살면서 자기 이름 뜻 잘 모릅니다. 그럼 자기 이름 뜻만 모르냐? 남의 이름 뜻도 모릅니다. 남의 이름 뜻, 이름만 모르냐? 내가 말하고 있는 모든 개념들을 정의하거나 설명하려고 한번 시도해보는 순간, 내가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도 있던데 정의가 무엇인가는 발을 전자의 뜻 의자라고 하는 한문 그 자체 속에 이미 정의가 숨어 있습니다. 데피니션. 예. 그 속에 이미 의미 뜻 자체가 그 글자 속에 이미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못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문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한글 얘기하는 자리인데 왜 한문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일단 우리 국어는 한문과 한글 두 개가 같이 결합해서 이루어져 있지 둘 중 하나를 떼내면 국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문은 뜻글자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가 되는 거지만 한글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 책이 저 앞에 있습니다만 표제 그 광고 문구로 써놓은 게 뜻글자의 세계 한글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도 뜻글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몰랐던 거죠. 인류의 문자 발달판은 맨 처음에 상형 문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표의 문자가 먼저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문명이 발달하면서 지시 대상 대수가 늘어나면서 표음 문자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표의 문자랑 표 문자랑 나름대로 다약점들이 있습니다. 표의 문자는 생김새하고 뜻하고는 잘 연결하지만 소리하고 일치가 잘 안되고 표 문자는 소리하고 뜻하고는 잘 연결하는데 형상하고는 잘 연결이 안되고 이런 나름대로 약점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리와 어떤 특정한 소리와 특정한 모양새와 특정한 의미 이런 것들을 삼위일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은 인류 문명사에서 어디서나 다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도 있었고 동양에서도 있었고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어김없이 이런 어떤 노력들을 본신의 노력들을 인류가 해왔습니다만 그래서 인류 문자사의 최종적인 진화 형태를 이 삼위일체를 이룬 문자를 표의 문자나 표음 문자라고 하지 않고 다른 용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질 문자라고 합니다. 자질 문자. 영어로는 피처를 레터라고 하는데요. 이 자질 문자, 표의 표음 문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고 종합해서 표의성과 표음성을 동시에 지니면서 그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진 그래서 의미와 소리의 변화가 문자 그 자체에 보이는 이런 문자를 자질 문자라고 합니다. 뭐 더 설명하자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히 말하면 ABCD라고 하는 그 알파벳에는 A가 있고 B가 있는데 C가 있으면 C에다가 획을 가해서 소리가 달라진다 이런 게 없죠. 문자 알파벳 문자 그 음성 한 개 한 개에 변형을 가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기억에 변형을 가할 수 있죠. 획을 하나 더 끄면 키읔이 됩니다. 니은의 변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획을 하나 더 끄면 디귿이 되고 한 개 더 끄면 티귿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본형이 있고 여기에 획을 더하게 되어 있어요. 획을 더하면 소리가 달라진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소리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뜻도 달라집니다. 뜻도 달라지면서 기본형들이 있고 기본형이 5가지가 있죠. 그래서 아설순치우라고 배웠죠. 학교에서. 아설순치우라고 하는 음들, 그 자음의 음들이 5가지로 분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분류를 이루고 있는 자음 모음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면 우리 한글의 자음은 총 17개입니다. 모음은 11개죠. 근데 이게 아무 규칙성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대단히 엄밀한 규칙성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바로 그 규칙성에서 표의성이라고 하는 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원래 강의 내용은 이제 그걸 제가 원리는 이렇습니다. 실제는 이렇습니다. 하고 좀 보여드리는 건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20분이 갔네요. 근데 어쨌든 좀 빨리빨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문은 표의 문자라고 알고 있는데 한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한문을 모릅니다. 그래서 의미를 잘 모릅니다. 라고 했는데 이름도 모르고 정의도 잘 못하고 그렇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국어가 한문과 한글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문을 잘 모른다는 사실은 명백한데 돌아보면 그러면 한글은 잘 아냐 하는 거. 금방 제가 한글은 자질문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는 사실 자체는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글이 굉장히 엄격한 규칙성을 가지고 음소가 도출이 됩니다. 이런 거는 국어학자들도 아무도 그렇게 공교육 과정에서 알리고 가르치고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글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국어가 한문 한글로 이루어졌는데 한문도 잘 모르고 한글도 잘 모르면 기초가 완전히 부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충
예, 대략 어감으로 짐작으로 때려 맞춰서 이런 뜻인갑다 하고 짐작으로 언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정의를 못해요. 예, 그냥 유행가 가사가 떠오르는 거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뭐 그런 어감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감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 어감으로 소통을 하는 수준이 뭐 일상어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의식이 발달하고 세상을 좀 더 깊게 넓게 보려고 하는 순간 이 부정확한 어감 덩어리, 어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인간의 감정하고 맞닿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와 감정의 표현 쪽으로만 쭉 발달을 해버리고 그 이상의 것들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부실한 이런 상태로 우리가 단지 어린이 때뿐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그런 상태에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다. 고하면 그게 만약 냉정한 사실이라면 우리의 전체적인 문화의식 수준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이 언어를 갱신하지 않으면 의식이 갱신이 안 되고 의식이 갱신이 안 되면 문화 전체가, 문화 지체가 어떤 바람직한 변화를 추구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교육의 바탕이고 뭐고 하는 것들이 전부 어질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어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첫 출발점으로 한문과 한글의 관계 또 한글의 의미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면서 깊은 이해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런 책을 쓰게 된 거죠. 자, 취지에 대해서는 그만하고요. 앞으로 짧은 한 10분 정도밖에 제가 또 못 쓸 것 같은데 짧은 시간이라도 이 한글의 성격에 대해서 표의적인 성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 칠판이 있어야 됩니다. 칠판에 있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막 방향에 표시를 해가면서 강의를 해야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없으니까 우선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자음과 모음이 있죠. 왜 그러냐,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론이 나오느냐 하는 거는 책을 사보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이렇게 쓰입니다 하는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기능이 좀 다릅니다.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말 배울 때 자음부터 배웁니까? 모음부터 배웁니까? 100% 모음부터죠. 동서고금에 다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모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웁니다. 그리고 모음을 처음에 아이들이 발음하는 방식은 자기 감정 상태 표현하는 거로 발음합니다. 아야, 어여, 오요, 우요, 아오 하는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기분이 불쾌하다, 기분이 좋다, 놀랍다, 뭔가 끊어진다, 이런 자기의 기초 감정을 표현할 때 오와 우와 같은 이런 모음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음은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을 합니다.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는데 자음은 기능이 다릅니다. 자음은 인간이 이 세상에 나서 접하고 체험했던 대상들, 그 대상들의 어떤 성격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음절을 이루죠. 전 세계 모든 언어들은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음절을 이루는데 우리 한글은 여기에 사실 조금 더 진화해서 복잡도가 좀 높습니다. 우리는 초성, 중성만 있는 게 아니고 받침이 발달되어 있어요. 초, 중, 종성까지 발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글이 나타낼 수 있는 음가가 다른 어떤 언어 문자들보다 풍부합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영어 알파벳이 표현할 수 있는 음가는 대략 한 3,000개 가까이 됩니다. 현재 라틴어를 기반으로 하는 알파벳 문자들 중에서는 영어가 국제 표준어가 되다 보니까 가장 음가 표현할 수 있는 음가 수가 많아요. 3,000개 안팎입니다. 근데 중국어가 표현할 수 있는 음가는 대략 한 400개밖에 안 돼요. 일본어는 300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한국어는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 음가는 현재 우리가 24개 한글 조합을 통해 가지고 음소 조합을 통해서 표시를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11,500개 정도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만 하더라도 알파벳 문자에 비해서도 몇 배 이상의 풍부한 음자를 낼 수 있는 문자다. 이것만으로도 한글이 가장 우수한 문자라는 걸 결과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나와 있는 그 음속대로 쓰고 있지는 않죠. 자음에서 3개가 빠지고 모음에서 또 1개가 빠져서 원래는 훈민정음에는 28개의 음소가 나오는데 현대 한글은 24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기법이 바뀌었습니다.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이라고 하는 이 발음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병기, 이제 자음과 모음을 이렇게 합쳐서 표기하는 표기법이 있는데 이런 것도 사라졌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에 의해서 한글의 문법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이게 훼손이 되어버린 셈이죠. 근데 이렇게 사라진 표기법들을 전부 활용해서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표기법을 다 활용해서 조합해낼 수 있는 음가는 현대적인 이제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면 별로 이제 큰 의미는 없는 개수가 나오는데 399개 정도 나옵니다. 제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음가의 개수인 거지 인간이 발성으로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풍부한 음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에 붙어있는 정인지 구서에 보면 이것을 익히면 자연의 모든 소리를 인간이 낼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문자인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거를 원형 그대로 이어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한글만 하더라도 현재 수준에서도 가장 진화되고 가장 어떤 최고로 효율적인 문자인 것은 틀림없다. 근데 우리는 맨날 효율성만 강조했지 이게 뜻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뜻글자도 이제 대표적인 표현 문자가 한문이겠지만 한글은 한문보다 월등히 우수한 뜻글자입니다. 어떤 점에서 제가 월등히 우수하다고 하는가 하면 우수성, 다른 말로 더 진화했다, 더 우수하다는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은 더 적은 요소로 더 많은 어떤 인식폭을 담아낼 수 있으면 그게 우수한 겁니다. 그러면 한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대략 한문의 정자로 따지면 500개 정도의 부수가 있고요. 현대 한문에서는 약 210개 정도의 부수를 사용합니다. 그 부수를 기본적으로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210개 정도의 부수를 조합해서 뜻글자를 만들어내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여기서 육소법이 적용이 되면서 쫙 문자가 펼쳐져 나갑니다. 210개입니다. 210개. 근데 우리 한글은 24개입니다. 한마디로 10분의 1입니다. 한문을 잘하려면 210개 부수를 외워서 조합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한글은 24개만 익히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수를 보면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표현할 수 있는 음가는 한문을 200개 부수를 사용하는데 300여 개 음가밖에 표현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24개를 가지고 10,000개가 넘는 음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음가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가 구별을 가지고 의미 분류를 해가지고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글이 한문과도 비교할 수 없이 우수한 어떤 문자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한문의 한글이 가지고 있는 표의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드셨죠. 세종대왕은 15세기 군주였죠. 15세기 우리 조상들은 하나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서 성리학을 내면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종대왕은 성리학자였습니다. 그럼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초, 그 인식 틀을 무엇으로 두고 있었는가 하면 음양오행을 바닥에 깔고 있었습니다. 음양오행 혹은 우리나라 태극기에도 그려져 있는 8궤, 그 8궤를 결합법칙으로 확장시킨 64궤, 주역이라고 하죠. 주역이나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 틀을 모든 영역에 적용을 해서 사회 질서도 만들어내고 과학기술에도 응용을 하고 어떤 제도 문화를 만들어낼 때도 사용을 하고 기초적인 어떤 하나의 사고 틀로서 활용했던 것이 성리학의 기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만들 때 어떤 이론적 도구가 있었을 텐데 한글을 만들어낸 이론적 도구가 뭐냐? 음양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글은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소리를 재구축한 거죠. 문자를 재구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뜻 모르고 사용하고 있었던 비형, 니은, 티끌, 리을, 아야여, 오유, 우유에 뭔가 음량 오행값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음만 말씀을 드리자면 자음이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는 것은 아설순치우죠. 아설순치우는 기억이 나시죠. 근데 바로 이 아설순치우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목화토금수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음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음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순음은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이 오행은 조선시대 사람들, 전근대의 성리학을 세계관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은 세계의 모든 그 상태를 일단 기본적으로 오행으로 분류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가령 이제 인간의 체질을 분류할 때도 뭐 잘 아시는 사상체질 이런 거 있잖아요. 사상체질은 4개죠. 4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4개를 얘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한계를 늘 전제하고 있어서 4개를 얘기할 때도 오행이 깔려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방위가 동서남북 4개죠. 네, 방위는 동서남북 4개입니다. 상하좌우 동서남북 4개입니다. 근데 상하좌우 동서남북을 얘기하려면 자기 자신은 방위가 아니면서 방위의 기준이 되는 어떤 기준점을 먼저 찍어줘야 돼요. 그 기준점이 없으면 상하좌우를 얘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점 그 자체는 방위가 아닌 거죠. 굳이 방위를 얘기하자면 중앙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동서남북이 방위지만 실은 중앙에 있어야 동서남북이 성립한다.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4계절이지만 뭔가 중앙에서 이 4계절답게 움직이게끔 하는 어떤 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상이나 오행으로 세계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익숙한데, 근데 인간의 사덕 얘기할 때 인이 예지 4가지를 얘기하죠. 이것도 계절의 덕목을 흉내낸 거죠. 그리고 서울시를 보면 사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것도 사상을 흉내낸 거죠. 그래서 5개로 얘기할 때는 인이 예지, 신 이렇게 얘기하고, 또 동서남북에 대문이 있고 서울 건축 구조로 보자면, 도시 설계 구조로 보자면 중앙에 신각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맞춘 거죠.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맞춘 게 아니라 자연을 관찰해 보니까 자연이 그렇게 분류가 되더라는 것을 귀납적으로 오히려 정리를 해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얼굴도 이목구비 이것도 사상이죠. 우리가 오장육부라고 할 때 오장도 사실 오행에 연결을 시켜내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의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온갖 기술들에도 응용을 해서 문명을 꾸리고 살아왔었다. 자, 그러면 아설순치유라고 하는 것은 자음 소리값에 부여되어 있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신체 장기에는 감태비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이 얼굴에 나타난 거에는 이목구비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듯이 소리값에는 아설순치후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본 거지,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목화토금수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음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럼 5개인데 5개를 훈민정음을 보면 이 5개를 곱하기 3의 의미는 본중말입니다. 모든 운동이 시작할 때 처음이 있고 중간값이 있을 테고 맨 마지막에 상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본중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정규분포 곡선 본중말이 있다. 가령 나무가 있다 그럼 뿌리가 있다 본이죠. 가지가 뻗어나간다 이거는 중이 되겠죠. 말에는 열매가 맺히겠죠. 이런 게 본중말인 거죠. 함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행이 함재적인 구조를 가지고 소리 분할을 해 나가서 기본값이 있고 이게 3분할해 나간다. 그럼 5 곱하기 3 하면 15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음은 기본형이 15개입니다. 이 15개의 반음이 2개가 들어가서 17개가 되는 거죠. 이 반음은 자연의 또 어떤 현상을 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간 관계에서 그 설명을 생략하고요. 자, 아음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음. 기본음이 뭡니까? 아음의 기역이죠. 아음의 기본음이 기역이죠. 그럼 그 기본음에서 3단계를 연장시키면 그렇게 됩니다. 원래는 해례본을 보시면 아음의 기본음이 기역이 아닙니다. 지금은 사라진 복지 유형입니다. 그래서 발음은 하고 납니다.
이게 이제 아음의 세 가지인 거죠. 그럼 아설순추의 서름은 기본음이 니은입니다. 그럼 니은에 하나 획을 가하면 티끝이 되고 하나 더 하면 티끝이 되죠. 그럼 이걸 발음할 때는 자음에다가 을을 붙여서 발음하거든요. 그러면 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음은 기본음이 미음이죠. 이 미음을 종적으로 수직적으로 확장을 시키면 비읍이 되고 횡적으로 확장을 시키면 피읍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발음할 때는 무브프 이런 식으로 발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5개를 보자면 응극프, 느극프, 무브프, 스즈츠, 응흐 요게 15개인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것들은 목 기운하고 관련이 되고 이런 것들은 화 기운하고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토 기운하고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오행의 기운과 관련을 지음으로써 여기서 끝추론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 표의성을 가지게 됩니다. 네. 가령 느드트 할 때 이거는 음으로는 서름인데 오행으로는 화거든요. 그럼 화라고 하는 것은 불화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의미는 뭘까요? 두 가지인데 불은 보통 빛과 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기 상태는 빛으로 나타나고 이 빛이 모이면 열이 됩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순우리말 중에서 니은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되게 밝은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디귿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되게 운동하는 것이나 어딘가에 접촉했다거나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열이 나는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 거에 대한 이제 얘가 이제 책에 보면 쫙 여러 가지 사례를 이제 저희 전개를 시켜놨습니다. 자, 그럼 기역이다. 그러면 기역이라고 하는 거는요, 주로 나무가 그렇듯이, 목기운이잖아요? 나무가 그렇듯이 굉장히 활달하게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가지고 운동하는 거하고 관련이 된 의미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기역이 그렇다면 기역은 그 운동이 훨씬 커진 거하고 관련된 거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무브프 쪽은 토기운은 뭔가 뭉치고 분산시키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토기운이거든요. 그래서 미음은 되게 뭉치는 것과 관련된 표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비읍이나 피읍은 분산시키는데 분산의 방향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음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모음도 이런 방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음과 모음이 만나고 초성, 중성, 종성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 초성, 중성, 종성이 있으면 초성도 음양오행, 중성도 음양오행, 종성도 음양오행의 어떤 특정 기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여기서 뜻을 읽어낼 수 있는 거. 한문도 보면 부수들의 종합으로 한문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부수들을 따로따로 떼서 보면 각자 있는 의미들을 스토리 구성하듯이 묶어서 보면 그 전체적인 뜻이 나타나죠. 그래서 거꾸로 어떤 글자를 둬놓고 부수별로 떼가지고 이해하는 이걸 타자해라고 하죠. 타자해. 글자를 쪼개서 해설한다. 이게 파자해입니다. 자, 만약에 한글이 이런 표현성을 가지고 있다면 한글도 파자해가 되겠네요. 네, 한글이 파자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글 파자해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보여드리려고 제목을 해와 달, 하나, 둘, 아들, 딸, 하늘, 땅이라고 지금 만드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도저히 더 이상 이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제목에 넣었던 것만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례로. 지금 제가 금방 뭐 하나, 둘, 하늘, 땅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방 듣기만 하셔도 뭔가 대꾸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 감이 오시죠? 자, 칠판이 없으니까 하늘, 땅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음양 대꾸가 확실하죠? 상하 대꾸가 확실하죠? 그런데 일단 초성만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어떤 의미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은 언제나 초성이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초성만 주목을 해보면 하늘의 초성은 히읗이죠. 땅의 초성은 디귿이죠. 그럼 이거를 다시 음양오행으로 치환시켜 보겠습니다. 히읗은 아설순추의 후음입니다.
구음은 음양오행으로는 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뒤끝은 아설수지의 서름입니다. 음양오행으로는 화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초성은 수고 땅의 초성은 화입니다. 자, 그렇다 해놓고 해와 달을 한번 보세요. 해, 이것도 초성이 히읗이죠. 오행으로 전환시키면 이게 수가 됩니다. 달, 초성이 뒤끝이죠. 오행으로 전환시키면 역시 화가 됩니다. 이것도 수화 대비죠. 하나 둘도 보세요. 똑같이 수화 대비죠. 아들 딸도 보세요. 똑같이 수화 대비죠. 이런 식으로 수화 대비되어 있는 글자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수화 대비가 확실하게 되죠. 음양 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음양 대비가 되어 있어서 일관되게 수 쪽으로 오행으로는 수에 해당하는 애들이 실제로는 나타날 때는 양적인 작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화에 해당하는 애들이 음적인 작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 현대인들은 음양오행의 상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는 음이고 화는 양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글자에 나타나 있는 거와 안에 거꾸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수가 양적인 걸 표시하게 되어 있고 화가 음적인 걸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러냐면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면 수는 냉기에 해당하니까 아래에 깔아앉겠죠. 물은 아래로 흐르겠죠. 아래에 있습니다. 불은 위로 뜨겠죠. 높이 있습니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면 근데 어떤 한정된 공간 안에서 수는 아래에 깔려있고 화는 위에 떠있는데 얘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밑에 있는 애는 위로 올라갈 때밖에 없고 이 밑에 있는 애는 내려오는 게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음에 해당하는 애들이 오히려 올라가는 쪽을 표시하고 있고 서름에 해당하는 애들이 오히려 내려오는 쪽을 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거를 이제 음양오행에서는 체형의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 근데 요러한 어떤 법칙들이 우리의 낱말 속에 굉장히 정교하게 적용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걸 밝힌 게 이제 이 책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이 이런 논리를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논리를 배울 필요는 전혀 없고 이 논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 언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체험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감정의 역동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근데 우리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체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는 계절의 어떤 계절 변화의 체험 이게 가장 기본적인 체험 아니겠습니까? 아이들한테 문자를 가르칠 때에는 어떤 특정한 음소가 따뜻하고 차갑고 빠르고 느리고 한 가장 기본적인 체험하고 느낌으로 연결되게끔 유도를 해주면 아이들은 어떤 특정 음을 발음할 때 벌써 이 음은 빠른 거 혹은 느린 거 차가운 거 혹은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빠른 거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지도록 해주면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느낌의 바탕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언어의 발달이 곧바로 사고의 발달로 직결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달 한두 개만 파자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늘, 땅 뭐를 할까요? 해달? 해와 달. 해를 파자를 하면요. 제가 하늘에서 온 걸 한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늘 파자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글. 히읗 하면 수죠. 수인데 동양에서는 이 수를 태극이라고 봤습니다. 이 태극은 동양에서 신입니다. 근데 구음에도 이형이 있고 히읗이 있고 두 개가 있는데요. 이형은 잠재되어 있는 태극이고 히읗은 드러나 있는 태극입니다. 그러면 히읗 하고 쓰면 태극이 드러난 겁니다. 하고 쓰면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종성에 니은을 붙이면 이게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우리말의 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신성하고 영원한 거 그게 태극인데 태극이 밖으로 나와서 밝게 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크고 위대한 글이라고 국립국어원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크고 위대하다고 해석하느냐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요. 왜 크고 위대한가 하면 태극이 밝게 떠 있으니까 그걸 두고 크고 위대하다고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이라고 했을 때 맨 밑에 종성에 있던 니은 이걸 위로 다시 올려서 종합해서 움직이게끔 하면 이게 하늘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한의 밑에 맨 밑에 니은이잖아요. 이 니은을 종성에 있는 니은을 그 다음 자 초성으로 올리고 을을 붙여서 리을을 붙이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표현해 주거든요. 그럼 태극이 나와서 밝게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요게 하늘입니다. 우리 옛 사람들은 하늘을 뭐라고 정의했던가? 신성이 움직이는 공간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신성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공간, 거기가 하늘이다. 하늘은 꼭 아래 위 개념도 아니고요. 꼭 천국의 개념도 아닙니다. 신성의 창조력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공간, 거기가 하늘이다 라고 예 사람들은 하늘이라는 글자 속에서 그런 어떤 의미를 새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 글은 풀어서 보자면 하늘에서 온 글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그냥 하늘에서 온 글이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문학적인 수사로 제목을 잡은 게 아닙니다. 실제 한글의 의미를 살려보자고 좀 드러내려고 하늘에서 온 글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늘에서니까 땅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땅은 해와 달로 해보죠. 해는 히읗 태극입니다. 아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이 종결음입니다. 종결음이. 그러니까 태극이 바깥으로 나온 걸 인간이 인식했다라고 하는 게 해입니다. 네. 그런데 달은 뒤끝 이건 서림이고 화죠. 근데 화는 내려갈 일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때 뒤끝은 제가 아까 화는 밝은가 아니면 뜨거운 거 이런 거하고 관련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뒤끝이 나와가지고 아 하면 바깥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리얼은 운동은 운동인데 그냥 운동이 아니고 모종의 순환 운동을 리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하고 달하고 차이를 가만보면 자 히읗이 떠있고 뒤끝이 내려갔다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음양 모양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 금방 알아봅니다. 근데 달에는 왜 리얼이 붙어 있을까? 왜 정성이 붙어 있고 해에는 왜 없을까? 우리가 보는 해는 늘 똑같죠. 근데 달은 어떤가요? 그렇죠. 초성달에서 보름달로, 보름달에서 금음달로, 초성달에서 보름달로 왔다 갔다 합니다. 순환합니다. 이 순환선을 표시해주고 있는 게 다 밑에 붙어있는 리얼의 의미입니다. 대단히 실은 정교한 방식으로 낱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하나만 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자면 봄에 해당하는 글자가 아음, 극크 계열이고요. 여름에 해당하는 글자가 느드 계열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해당하는 글자가 시읒, 지읒입니다. 스즈 계열입니다. 딱 대비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사례를 들어드리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추워지기 시작하는 계절은 가을이죠. 더운 계절은 여름이죠. 덥다, 디귿 들어갔죠. 따뜻하다, 디귿 들어갔죠. 뚜렷하다, 디귿 들어갔죠. 예. 근데 쌀쌀하다, 시읒 들어갔죠. 서늘하다, 시읒 들어갔죠. 춥다, 치읒 들어갔죠. 이것도 아술진추의 치음이죠. 춥다도. 작다, 좁다, 적다, 지읒 들어갔죠. 추우면 위축되게 되어 있거든요. 냉기가 생기면 쪼그라들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열기가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건 거의 다 소음으로 표현합니다. 냉기가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건 거의 다 치음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글 속에 실제로 음양어행의 원리라든가 계절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정교한 방식으로 우리말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이런 사례는 이 책 속에 굉장히 좀 정리된 형태로 다양하게 제시를 해뒀는데 아마 일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아무래도 해례본을 해설한 거라서요. 근데 2부가 즉각적으로 참고가 되실 거고 일부는 제가 일부 해설을 위해서 이런저런 오늘 지금 떠들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강의 자리를 열심히 양평자유학교를 바탕으로 만들어 나가고 퍼뜨려 나가려고 합니다. 또 그런 자리들에서 또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너무 기시한 것과 해서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네.